네, 3830 상담실. 오늘은 치과질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문자 메시지로 질문 남겨주신 분들 먼저 그 궁금증 풀어드리죠. 0553번님, 33 남성입니다. 잘 때 이를 심하게 갈아서 문의드리는데요. 옆 사람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갈이를 한다고 해서 치아에 무리가 많이 갈 것 같은데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없을까요? 네. 이 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신 건데요. 네. 이 가리라는 게 잘 때 옆에 분이 이를 갈 때 그 소리가 정말 저희들이 예전에 이제 분필로 칠판을 쫙 긁었을 때 그 정도의 약간 심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의 소리가 나기도 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보통 이제 위아래 식사를 할 때 씹어 먹잖아요. 네. 그 힘에 이갈이를 할 때는요, 그 힘의 한 5배 정도. 그 정도 힘으로 이를 갑니다. 네. 이제 이를 갈았을 때 가장 큰 문제가요. 이제 옆에 분들은 시끄러워서 잘 못 자는 게 있겠고. 예. 그 이제 당사자. 네. 당사자는요, 이제 0553번님 같은 경우는요, 치아가 망가져 버려요. 예. 저희들이 이제 다이아몬드가 제일 굉장히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다이아몬드로 커팅을 하듯이 치아도 굉장히 단단한데 그 치아랑 치아끼리 열심히 그렇게 닳아진다면, 닿는다면 치아가 닳아지면서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아래 치아가 점점 닳아지면서 키가 작아지거든요. 예. 키가 작아지면 나중에 저희들이 입 모양 있죠. 코끝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짧아져요. 예. 짧아지면서 구각부도 접히게 되고 말을 할 때 입술 주변에 침이 자꾸 고이게 되고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요. 심지어는 치아가 깨지기도 하죠. 예. 이런 이제 심각한 치아적인 부작용을 갖고 있는 이갈이가 예전에는 치아 교환 문제다라고 해서요. 전체 치아를요 전부 다 크라운 치료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죠. 100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요. 이제 계속 그렇게 되다가 그렇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갈이가 개선되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적인 연구를 한 결과 현재까지는 원인이 스트레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예. 이제 이갈이를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이 휴가를 가잖아요. 쉬잖아요. 마음이 평온해지면 일을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푸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 말고요. 이제 이갈이를 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기전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아래 턱을 움직인다. 그러면 결국 근육을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근육의 힘을 줄여주는 치료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톡스죠. 보톡스를 턱 쪽에 맞고. 턱이랑 귀 위쪽에 있는 근육도 맞아야 됩니다. 이제 귀 위에 있는 근육은 저희들이 축두근이라고 하고요. 이 턱 쪽에 있는 근육은 교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군데, 그러니까 양쪽 두 군데니까 총 4군데죠. 4군데를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보톡스 용량을 25유닛 이렇게 해서 4군데를 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만약 이제 치아를 이렇게 갈잖아요. 근데 갈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보톡스 치료를 받았는데 약간 가는 경우가 좀 남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치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피스와 같은 장치를 착용을 해서 위치아랑 아래치아가 서로 맞닿지 않게 잘 때 그렇게 도와주는 장치를 합니다. 그거 이렇게 장치하고 잠자리에 들면 잠을 못 이루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먼저.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갈이 때문에 오시는 분들 보면요, 이렇게 이제 저녁에 일을 가는 분도 계시지만요, 낮에 이를 꽉 악무는 분도 계세요. 낮에. 그러면 그 증상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낮에 착용하세요. 어떤 분들은 밤에 주무실 때 착용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낮에 착용하는 방법으로 좀 돌린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예전에는 보톡스 치료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이게 불편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보톡스 치료가 보편화돼가지고요. 예. 이게 조금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불편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예. 8902번님. 5살 아들이 장난을 하다가 앞니 끝이 조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씌워줘야 한다고 하는데 너무 어려서 치료를 견딜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유치니까 곧 빠질 텐데 빠질 때까지 놔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앞니 유치는요. 네. 빠지는 시기가 저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보면 네. 앞니 빠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럼 이제 그때 빠진다는 건데요. 네. 지금 이제 5살이니까 거의 이제 약 3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앞니 끝이 조금 떨어져 나갔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 아프지 않다면요. 네. 아프지 않고 아이가 치아 끝 떨어진 게 보기 싫은 걸 모른다. 인지를 못한다. 그러면요. 굳이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예. 만약에 아프다면 그걸 떼울 수는 있겠지만 앞니 끝부분이어서 떼우면 좀 쉽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씌워줘야 되나요? 만약에 그 통증이 있어서. 네, 통증이 있으면 씌워줘야죠. 네. 그런데 만약 지금 이제 문의하신 것 보니까요. 통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간 부위가 약간 좀 날카로울 수 있는데 그 날카로운 부분만 부드럽게 살짝만 갈아주고요. 버텨도 충분히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예. 치과의 정기룡 원장과 함께 치과 질환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궁금증 남겨주신 분 6866번님 65세 남성입니다. 밤에 사랑니 옆쪽에서 피가 나는데 사랑니는 똑바로 잘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빼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데 왜 피가 날까요? 피나는 거 말고는 잇몸도 붓지 않고 아프지도 않습니다. 네. 잇몸에서 피가 났다는 것 자체가요. 네.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잘 안 닦이면 치태가 쌓이고 치태가 쌓이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모세혈관들이 증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건드려지면 혈관을 건드렸을 때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랑니 쪽 똑바로 잘 났다고는 했는데 잇몸이 붓지는 않았지만 피가 나잖아요. 예. 그나마 다행인 거죠. 잇몸도 붓고 피가 나고 그러면 아프겠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랑니 주변으로 조그만 약간의 염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랑니는 제일 안쪽에 있다 보니까요. 그냥 무심결에 저희들이 칫솔질을 하면 칫솔모가 사랑니까지 닿지를 않습니다. 예. 절대 닿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부러 입을 크게 벌리고 칫솔을 쭉 안쪽으로 넣어야지 사랑니를 닦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속이 되면 염증이 더 커질 것이고 그 사랑니 주변에 있는 뼈가 치조골이 녹을 것이고요. 예.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큰 어금니, 큰 어금니에 있는 치조골도 같이 따라서 녹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사랑니가 잘 났다고 하더라도요. 발치를 하시는 게 앞에 있는 큰 어금니를 보호하는 보존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면 좀 사랑니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똑바로 잘 났고 지금 뭐 약간 피나는 거 말고는 다른 증상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냥 잇몸 치료 잘 하고 이거 사랑니를 좀 잘 보존했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이가 빠졌을 때 그때 사랑니를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사랑니를 안 뽑고 그냥 놔두고 싶다. 그리고 이제 사랑니를 뽑아서 혹시라도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치조골 이식이 필요할 때 그 사랑니를 뽑아서 치조골 이식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칫솔질을 끝까지 넣어서 잘 하셔야죠. 네, 잘 하셔야죠. 이제 그걸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네, 칫솔을 안쪽 끝까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팁이 있어요. 이제 하나의 팁이 있는데 제일 안쪽 치아까지 잘 칫솔질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팁은요. 저희들이 이 닦을 때 무심결에
칫솔에 치약을 묻히고요. 막 닦잖아요. 네. 이쪽 닦고 저쪽 닦고 닦는데 무조건 시작을요. 네. 제일 끝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끝에서부터요? 네. 제일 안쪽부터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를 닦을 때 무심결에 막 닦잖아요. 네. 그래도 제일 처음 시작을 제일 안쪽 치아부터 했기 때문에 예. 제일 안쪽이 한 번은 닦입니다. 아, 더 신경 써서 이렇게 닦으니까요? 네네. 하면. 네. 예. 그래서 무조건 칫솔질은요. 네. 한쪽 방향 제일 맨 끝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네. 자, 문자 메시지로 질문 남겨주신 분, 8629번님, 53세 여성입니다. 제일 끝에 있는 아랫니, 어금니가 양쪽 다 썩어서 발치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이렇게 맨 끝에 있는 어금니, 그러니까 두 번째 큰 어금니죠. 네. 이 치아가 빠지는 경우 임플란트를 할까 말까? 꼭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기준은요. 씹히는 치아가 있느냐 없느냐가 먼저예요. 예. 만약 위 치아에 예. 맨 끝에 있는 어금니, 그러니까 두 번째 큰 어금니가 있다면 네. 아래 임플란트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아래 맨 안쪽에 있는 어금니가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위쪽에 있는 맨 안쪽 어금니가 일할 게 없어요. 예. 씹히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치아는요. 아래 치아, 맞닿았던 치아를 찾아서 찾아 헤맵니다. 내려오나요? 네, 내려옵니다. 쭉쭉쭉쭉 내려와서요. 예. 언제까지 내려오냐면요. 아래 치아가 있었던 잇몸까지, 잇몸이 닿을 때까지 내려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치아를 뽑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위 치아가 있다면 무조건 아래 치아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네. 좋고요. 그런데 만약 위 치아가 없잖아요. 예. 나는 위 치아는 예전에 빠졌었다. 네. 라고 한다면요. 굳이 임플란트를 받으실 필요가 없군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금 여성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장력이 센 남자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 저장력이 센 경우는요. 첫 번째 큰 어금니끼리만 씹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큰 어금니가 심한 경우 닳아지고 깨지고 금이 가기도 합니다. 예. 큰 어금니 두 개가 감당해야 될 그 힘을 어금니 하나만 감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장력이 세냐 안 세냐 덜 세냐에 따라서도 이게 치료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치료를 잠시 보류할 수 있는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4790번님, 어금니 브릿지 한 대가 아파서 뜯어내야 할 것 같은데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브릿지를 할 수는 없을까요? 아, 네. 요즘 같으면요, 치아가 하나 빠지면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죠. 네. 임플란트 시술을 했는데 양쪽에 이제 예전에 이제 임플란트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양쪽 치아를 깎아서 크라운 브릿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브릿지 치료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브릿지 치료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요, 양쪽 치아 중에 한 치아만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브릿지 전체를 다시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안 좋은데 세 개를 다시 다 치료하는 거죠. 네. 세 군데를. 그러면 치료 비용도 증가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 치아가 빠졌던 부분을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요, 그 부분은 치아가 없기 때문에 뼛속에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치조골이 계속 녹습니다. 네. 그래서 브릿지를 한 곳의 중간 브릿지 부분에 뼈를 보면요, 브릿지 치료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치조골이 굉장히 얇아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예.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치조골 안쪽에 무언가를 넣어놓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임플란트죠. 예.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양쪽에 씌워졌던 치아는 다시 크라운 치료를 하면요, 이게 한 몸이 아니잖아요. 네. 각각의 크라운이기 때문에 네. 치아에 문제가 생기거나 임플란트 보철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네.
그 한 치아만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권유를 하신 것 같아요. 당연히 브릿지 치료 다시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각각 씌우는 게 훨씬 좋죠. 그렇군요. 예. 네, 3830 상담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질문 남겨주신 분들 만나봅니다. 5123번님, 중학생 아이가 턱을 움직이면 소리가 나고 가끔 아프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뼈와 뼈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물렁뼈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 이제 뼈랑 뼈가 바로 맞닿으면 뼈가 닳아질 수 있기 때문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 저희들 지금 저희 귀 있잖아요. 네. 귓구멍에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벌리면요. 뭐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볼록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제 턱 관절 부위예요. 이 턱 관절 부위와 머리뼈 그 사이에 디스크가 있는데요. 그 디스크가 약간 위치가 변이가 되면 움직여 버리면 대체적으로는 안쪽 앞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턱을 움직일 때 떡딱 소리가 납니다. 이게 심하면 드르륵 이제 그런 소리도 약간 나거든요. 지금 중학생 아이가 턱을 움직이면 소리가 난다. 그 말은 디스크가 위치가 변이가 돼가지고요. 아래 턱뼈랑 위치를 잡을 때마다 똑똑 거리는 거예요. 이런 증상은 왜 나타나냐면요. 뭐 외부적인 큰 교통사고나 누구에게 어디 크게 부딪혔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요. 그쪽에 힘이 많이 가해진 거예요. 아래 턱뼈가 턱 관절 부위를 꽉 세게 누르니까 그 사이에 있던 디스크가 움직인 거거든요. 이게 척추에서 저희들이 척추 디스크 말하잖아요. 이게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삐져나가서 이게 척수를 압박을 해서 통증을 느끼는 건데 똑같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 힘을 많이 가하게 만드는 게 이 약물기 또는 이 가리거든요. 아마 이게 만약 아침에 그런 증상이 심하다. 그런데 오후로 갈수록 증상이 조금 더 약해진다. 그 말은 밤 동안에 새벽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고요. 만약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으로 갈수록 오후가 갈수록 점점 이게 증상이 심해진다. 그때는요. 본인도 모르게 집중하면서 이를 꽉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턱관절 질환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의 원인은 제가 좀 전에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방학을 하면 학생들 보면요. 방학하면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할 때가 시험 볼 때. 시험 앞두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이게 이제 방학 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요. 입안에 마우스피스와 같은 장치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보톡스도 좀 맞으면 도움이 되나요? 근데 아직은 학생이어서 학생이어서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우스피스 같은 거를 입안에 끼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래서 청소년들은요. 그런 장치에 대한 치료 반응이 좋고요. 아직도 이쪽 근육과 뼈 자체가 약간 소위 말 약간 말랑말랑하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8590번님, 신경치료한 치아가 검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들이 신경치료라는 게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을 모두 제거하고요. 소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신경치료할 때 한 번에 안 끝나고요. 이제 몇 번을 가는데요. 이게 치아 내부는 이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약간 오돌토돌하거든요. 또 꼭 돌과 굳이 비교한다면 현무암 같이 되게 거칠어요. 그래서 거친 표면 안쪽에 있는 신경까지 모두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을 여러 번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빈 공간을 치과 재료로 메꿔요. 치과 재료로 메꿀 때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예. 그 시멘트 성분 중에 철 이온도 있고요, 은 이온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이온들이 나중에 치아를 변색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특히 앞니 신경 치료를 할 때는요, 네. 신경 치료를 하고 메꾸는 재료를 뿌리 안쪽까지 모두 다 최대한 제거를 해요. 예. 왜 그러냐면 그쪽은 어차피 변색이 될 거니까. 네. 그런데 변색이 되더라도 저희 눈에 보이는 치아 머리 부분에까지는 변색이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요. 예.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서 신경치료하고 나서 치아 변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작정 씌우잖아요. 예. 씌우더라도 안에 변색된 게 약간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뭐 보철적인 치료를 하지만 네. 잇몸이 퇴축이 되면 잇몸이 가라 내려앉으면 그 뿌리가 또 검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또 보여요. 그래서 이때는 그 치아만 네. 따로 미백을 합니다. 아, 미백을요? 네. 보통 저희들이 미백을 할 때는 치아 겉면, 눈에 보이는 부분에 약재를 바르고 네. 광선을 쐬서 미백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신경치료 후에 변색이 된 치아는요. 예. 저희들이 신경치료할 때는 치아에 구멍을 뚫거든요. 네. 그 구멍을 뚫고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뿌리 안쪽까지는 절대 안 들어가고요. 예. 머리 부분까지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미백 약재를 넣습니다. 아, 구멍을 통해서.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변색된 게 바깥쪽에서 변색이 시작된 게 아니라 네. 안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요. 예. 안쪽에 미백 약재를 넣고 기다립니다. 예. 그러면 주변 치아보다 약간 밝아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치과에서 15분, 2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네. 변색 정도가 심하면 약재를 넣고 네. 일주일 후에 치과에 다시 방문해서 이 미백을 다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치아보다 약간 밝게 되면 그때 미백을 종료하게 되고요. 이렇게 약간 밝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이유는요. 이게 미백 후에 약간 치아 색상이 약간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치아 색상이랑 딱 맞게 비슷하게. 돼요. 네. 예. 근데 그 씌운 그 이를 구멍을 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미백제를 넣었는데 그러면 그 구멍을 다시 메워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가능한가요? 씌운 부분. 그런데 만약 이게 신경치료 후에 씌우지 않은 치아라면 그 바로 구멍 뚫고 메꾸면 되겠지만 만약 씌운 치아잖아요. 씌운 치아는요. 크라운을 다시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아, 벗겨내고 다시 씌워야 돼요? 네네. 아깝다는 생각이 좀 먼저 드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자,